I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로서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 창출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혁신 신약 중심의 글로벌 상업화 단계 바이오텍 회사가 되는 게 장기 비전입니다. 과거 5년 동안, 즉 설립 2015년부터 20년까지 준비기를 거쳐서 현재는 성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글로벌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기 개발 역량, 즉 임상 이상 혹은 그 이상까지의 역량을 말합니다. 이 후기 개발 역량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발굴과 도입 과제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표적 항암제와 특발성 폐섬유증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마치는 2025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혹은 파트너의 힘으로 FDA 신약 허가를 받는 과제를 하나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총 7개 글로벌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25년까지 성장 단계를 거친 이후에 26년부터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미국 영업 조직을 구축하여서 미국에서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을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임상개발 분야에서는 BBT176 폐암 치료제가 임상 일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한국에서 용량 상승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BBT877은 2020년 11월 파트너사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작년 FDA와 타입 C 미팅을 했고 보완 요청이 있어서 현재 보완 자료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BT401은 임상 이상의 중고용량 임상 시험이 5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12월까지 총 환자 36명 인로를 목표로 했지만 조금 지연이 되었고 올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체 발굴 진행 부분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의 연구 시설과 인력을 확충을 했고 자체 프로젝트를 좀 더 가속화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로 BBT207이 자체 발굴 결과로 개발 후보 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개발 추진 부분에서는 BBT176 폐암 치료제가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임상 진행 현황을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반드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BT877의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 등 다수의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임상 이상이 진행된 이후부터 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싱 아웃 외에 저희가 물질을 도입하는 라이선싱 인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어서 작년의 활동 결과 올해 3월 달에 BBT301이라는 새로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작년도 특히 임상 중심의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해서 총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개발 부문에서는 BBT176 표적 항암제가 임상 1상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아스코로부터 해서 8월 달 월드 컨그레스 오브 렁 캔서, 9월 달 에스모 유로피안 소사이티 오브 몰리큘러 옹콜로지 쪽에서 BBT176의 임상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BT207 동일한 EGFR이지만 더블 뮤테이션에 잘 듣는 새로운 자체 발굴 약물인데요. 올해 말까지 한국과 미국의 IND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BT877 특발성 폐섬유증은 FDA와의 협의를 마치고 연내에 임상 이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도입한 BBT301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는 연내에 미국 IND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BT401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임상 이상 중고 용량을 완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이센싱 아웃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싱 아웃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약물은 BBT176과 207 그리고 BBT401,
그리고 BBT 877, 즉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 모두가 되겠습니다. 저희만의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최적의 조건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의 라이선싱 아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 도입에서도 표적 항암제와 특발성 폐섬유증 중심으로 최소 1개 과제 이상 도입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안정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바이오텍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 현황입니다. 2021년 결산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기준 431억 원의 현금성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영업비용이 280억 정도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431억은 2023년 하반기까지의 자금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시면 자산 부문에서는 비유동자산 22억, 유동자산 444억입니다. 자산과 부채 항목에서 보시면 부채가 36억, 그리고 자본이 430억입니다. 결산을 보시면 2020년 대비 자산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2020년 말 기준 579억에서 2021년 말 기준 430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매출은 대웅제약의 401 궤양성 대장염 라이센싱 아웃한 것에 아시아판공 관련된 인식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19억이 계상이 되었고, 판관비는 경상연구개발비 191억을 포함해서 총 271억이었습니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63억이었습니다. 개발과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암질환, 특히 표적항암제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증 2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암, 그리고 특히 이제 표적항암제의 경우 아직도 미충족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암은 약 200여 종의 서로 다른 장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분화된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BT 176과 207의 개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잘 개발을 하면 가속 승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 2상 결과를 가지고 FDA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면서 임상 3상을 하는, 그래서 바이오텍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이 가속 승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표적 항암제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도 여전히 미충족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약물이 2개밖에 없고요.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개발 과정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디자인하고 현재 준비하면서 내부 개발 역량이 축적되어서 이 축적된 개발 역량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약물 2개 중에 리딩 프로덕트가 2024년 5년에 특허가 끝납니다. 이에 따라서 병용 혹은 복합제 개발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 표준 약물과 저희 약물의 이 복합 혹은 병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상 혹은 GLP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은 BBT 176 타그리소내성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현재 저희는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1상의 마무리와 FDA와의 협의를 거쳐서 2023년도에 임상 2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BT 207 타그리소내성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서 특히 더블 뮤테이션에 관련된 것은 현재 저희가 GLP 독성을 진행 중에 있고 2023년도에 임상 1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에서 BTC01, BTC02 과제가 고형암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초기 개발 단계이지만 2023년도에는 개발 후보 물질이 하나 나올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와의 협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에서는 BBT 877 그동안 저희가 개발하던 것이 임상 1상 완료 단계에 있고, 이제 저희가 2022년 후반기부터 진행을 해서 임상 2상을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도입한
BBT301은 올해 FDA와의 협의를 다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내 임상 2A의 모든 결과를 다 확인 분석하고 전략을 짜서 그 후 개발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구개발 업데이트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BBT176은 작년 봄부터 한국 3개 연구기관에서 환자 모집을 시작해서 5번째 용량군까지 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DLT, 도즈 리미팅 톡스라는 문제가 되는 톡스는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6번째 용량 환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이번 6월 아스코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BBT207 더블 뮤테이션에 대한 것은 현재 GLP 독성이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내에 미국과 한국에서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의 초기 전임상 데이터들은 4월 초 다음 주에 있는 AACR 미팅에서 포스터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BBT877 특발성 폐섬유증은 FDA와 임상 이상 진행 및 독성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잘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하반기 임상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BT301은 저희가 3월 달에 도입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미국의 FDA IND 제출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BBT401은 2A의 중고 용량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3월까지 36명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모집 중에 일부는 약물 복용이 다 끝났고 일부는 현재 약물 복용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내에 약물 복용이 다 완료가 되고 그 결과물들이 여름에는 여러분들에게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6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GFR 3세대 항암제, 즉 타그리소와 저희 한국에서 만든 렉나자가 많이 이제 약물이 팔리고 있는데 이 약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는 새로운 돌연변이, 즉 C797S 돌연변이를 가지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치료 옵션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797S 돌연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리고 미국에 IND를 한 게 2020년도였고 그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C797S 돌연변이의 언맷 니즈를 생각을 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열심히 저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분발해서 앞으로 잘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암 유발 돌연변이 이후에 1, 2세대 약물을 먹고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 새로운 돌연변이에 대해서 약을 만든 것이 3세대 약물, 즉 타그리소와 렉나자입니다. 아쉽게도 이 약물을 먹으면 C797S 돌연변이가 생겨서 총 이 드라이버 뮤테이션과 T790M 뮤테이션 그리고 C797S 뮤테이션을 포함하는 3중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3중 돌연변이에 대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BBT176이 개발되었고 현재 임상 일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KDDF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타그리소가 1차 약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암 유발 돌연변이를 가지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에게 바로 타그리소를 먹으면 T790M이 안 생기고 C797S가 바로 생깁니다. 즉 DC나 LC와 같은 C797S를 포함하는 이중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다른 약물 옵션이 없어서 1, 2세대 약물을 먹게 되는데요. 1, 2세대 약물을 먹으면 잠깐 또 효과를 보이지만 결과 3중 돌연변이 그리고 2중 돌연변이를 가지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BBT207이라는 새로운 약물을 저희가 자체 발굴했고 현재 전임상 중에 있습니다. BBT176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세대 EGFR 저해제에 대해서는 이 언맷 니즈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점점 인식을 하면서 꽤 많은 약물들이 개발 단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BBT176은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 있고 아마 아스코에서 임상 데이터, 즉 환자의 약효 데이터를 발표하는 최초의 약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를 위해서 블루프린트의 BLU945가 C797S를 포함하는 3중 돌연변이로 임상 일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스코에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베링가 인게라임, 일본, 기타 여러 회사들이 전임상 단계에서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일부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1상과 2상은 Phase 1/2 Open Label Study to assess the safety, tolerability, pharmacokinetics, and anti-tumor activity of BBT176입니다. 대상 환자들은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이고요. 이분들은 반드시 저희 약물 치료 받기 전에 다른 EGFR TKI 치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약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환자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1, 2상의 앞부분인 파트 1 용량 상승 시험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 3개 연구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기 비조세포성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환자들을 모집하기 전에 가던트 360D CDX라는 액체 생검입니다. 즉 혈액 티슈 조직을 떼내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샘플링해서 요즘 유행하는 NGS 방식으로 혈중에 있는 이 암 관련 유전자들을 돌연변이를 프로파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임상의 일상에서는 용량 제한 독성 반응이 어느 용량에서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임상 이상 추천 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에피커시를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치는 없지만 당연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에피커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진행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환자들을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환자들이 약을 먹기 전에 CT 촬영을 통해서 종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 분석을 합니다. 흔히 이제 베이스라인 병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액체 생검을 통해서 EGFR 돌연변이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드라이버 뮤테이션인지, DT인지, DTC인지 혹은 LTC인지 여러 가지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사이클을 약물을 복용을 하고요. 한 사이클은 21일씩입니다. 그리고 2사이클이 지난 후에 다시 CT 촬영과 액체 생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T 촬영과 액체 생검을 한 결과 이 약물이 환자에게 베네핏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계속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 약을 복용이 끝나는 시점, 즉 그 약물에 의한 반응이 없고 다시 질환이 진행되는 시점에 저희가 CT 촬영과 이 액체 생검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인롤이 되고 약효가 어떤 방식이든지 약효가 있어서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사이클 2에서 멈추지 않고 사이클 3, 4 길게는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제 이 용량 1부터 점점적으로 이제 올려가면서 각 용량군별로 3명의 환자를 사이클 2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총 용량 1부터 용량 5까지 15명의 환자를 다 사이클 2를 하고 그 결과 DLT 즉 용량을 멈출 만한 부작용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량 6에 대해서 3명의 환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이클 2까지 진행을 하고 환자에게 베네핏이 있으면 계속 진행, 베네핏이 없으면 스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5명의 코어 용량 1부터 용량 5까지 총 15명의 환자 중에 9명이 아쉽게도 사이클 2까지 진행을 했을 때 베네핏이 없었습니다. 물론 베네핏이 없는 이유는 용량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도 있고 또 이 약물이 그 환자에게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용량 상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쉽긴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 명의 환자는 현재 사이클 4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스톱을 한 건 아니고 계속 약을 먹고 있고요. 5명의 환자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이클 5 이상에서 계속 약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환자들의
뭐 흔히 말하듯이 스테이블 디지즈 혹은 파셜 리스판스, 뭐 컴플릿 리스판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6명의 환자가 그 사이클 2를 지나서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까지 봤을 때 저희 약물이 삼중 돌연변이에 대해서 치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개념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저희가 용기를 얻어서 FDA 가속 승인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 FDA 가속 승인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가속 승인을 탐색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전문 컨설팅 기관과 이 가속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고 있고요. 당연히 용량 진행되고 있는 파트 1은 계속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험군이 투입될 수 있어서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현재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추가적인 시험군까지 다 진행이 끝나고 나서 결과들을 잘 정리를 해서 FDA와 엔드 오브 페이즈 1 미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FDA는 엔드 오브 페이즈 미팅을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이 미팅들의 목적은 허가를 위한 임상에 대해서 이 회사와 FDA가 프로토콜 등을 자세히 점검하는 것에 있는데,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엔드 오브 페이즈 1 미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20년 미국 FDA로부터 IND를 받았을 때 C797S 돌연변이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FDA에서는 임상 1상을 마친 후에 가속 승인을 추구를 하고 싶으면 엔드 오브 페이즈 1 미팅을 신청을 해라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상 1상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엔드 오브 페이즈 1 미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초로 말씀을 드립니다. 엔드 오브 페이즈 미팅을 준비를 하고, 특히 이제 임상 1상의 마무리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엔드 오브 페이즈 1 미팅을 위한 컨설팅 업체와의 협의를 다 끝내고 FDA와 엔드 오브 페이즈 1 미팅을 할 때는 임상 2상, 즉 파트 2에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동반 진단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FDA 협의가 다 완료가 되면 FDA의 코멘트 등을 반영을 해서 이 파트 2를 진행을 하게 되고, 즉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임상 2상은 가속 승인을 위한 임상 2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용량 상승 시험 결과 일부를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연말, 연내 혹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지날 수 있습니다만 FDA와 엔드 오브 페이즈 1 미팅을 통해서 가속 승인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속 승인 협의가 되면 파트 2, 즉 임상 2상은 가속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 2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BT207 더블 뮤테이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그리소 혹은 렉나자를 1차 약제로 먹고 나서 그 후에 다양한 치료 옵션을 받고 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돌연변이 프로파일을 가지는 환자에 대해서 BBT207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포 기반 약물 평가를 했을 때 BBT207은 자연형 대비 3중 돌연변이, 2중 돌연변이, 그리고 타겟수라는 약물 혹은 드라이버 뮤테이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2021년에 자체 발굴해서 개발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현재는 IND 이네블링 GLP 톡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연내에 미국과 한국의 IND를 신청을 하고 내년부터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BT176과 함께 207 그리고 프로텍과 같은 어프로치를 통해서 EGFR 표적으로 하는 저해제를 여러 가지를 가져서 EGFR의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 뮤테이션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선싱과 관련돼서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레퍼런스 딜 하나를 뭐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루프린트 즉 BLU 945와 701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도에 자일랩이라는 중국 회사의 중국 판권만을 가지고 라이선싱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한 300억 정도 규모를 포함해서 총 7천억 규모로 했고요. 그래서 EGFR C797S 돌연변이에서 처음 이제 글로벌 레벨의 기술 이전 사례로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 BBT 176과 207의 개발 진행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빅파마들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BBT 176은 올해 6월 달에 아스코, 8월 달에 WCLC, 그리고 9월 달에 에스모 등 국제 학술 발표를 통해서 계속 분위기를 빌드업하고 좋은 딜 텀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드렸습니다만 스크립 리서치와의 초기 단계 연구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공유 좀 어렵습니다만 공유 결합 표적이라고 하는 코발런트 타겟팅이라고 하는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그룹인 이 스크립스의 연구진들과 신약 발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 분야는 비시스테인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공유결합 표적하는 이 신약들이 다 시스테인을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비시스테인계 아미노산 장기를 공략하는 새로운 기반 기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연구하는 이 필 베론 그리고 벤 크레벳이란 두 분은 이미 성공 신화를 만드신 또 창업 경험이 있는 연구자입니다. 두 분 모두 스크립스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분이십니다. 화학 단백질 체학이라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 구글이든지 쳐보시면 두 연구자가 항상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선도 그룹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연구 결과들을 여기 시스테인계 연구 결과를 비비디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도 8월 달에 바이엘에 2조 원 규모의 M&A가 되었습니다. 이 개발 당시에 뭐 임상 단계에 있던 것은 없었고 순전히 플랫폼 기술 단계에서만 기술로 했습니다. 저희와는 작년 후반부터 저희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벤 크레벳과 필 베런이 호응을 해서 스크립스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2년 동안의 연구의 결과 나오는 결과물들은 저희가 우선적인 검토권을 가지는 옵션 계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크립스라는 연구소는 이 샌디에고에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노바티스, 로쉬 이런 빅파마들이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아마 한국 바이오텍 회사와는 합성 분야에서 처음 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BBT 87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T 877이 포함되어 있는 이 특발성 폐섬유증 쪽에서는 허가받은 약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출을 보시면 2021년 반기 기준으로 오페브가 13억 불이기 때문에 온기 기준으로 아마 한 30억 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에스브리에스에 비해서 거의 2배 많은 결국 이제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를 포함해서 오토택신 계열이 3개가 있었는데 갈라파고스는 이제 터미네이션이 됐고요. 그 외에 임상 3상에 있는 약물들은 공교롭게도 다 정맥 주사 약물들입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산소 튜브와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다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병원에 와서 한두 시간 혹은 몇 시간씩 정맥 주사를 받는 것은 환자 약물 순응도 측면에서는 굉장한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경구용 약물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현재 공교롭게도 경구용 약물들은 다 오토택신 혹은 오토택신이 만들어내는 LPA의 수용체 계열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택신 계열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갈라파고스 약물이 즉 지르텍세스트라는 약물이 중단되었는데요. 이 약물과 저희 약물이 많이 비교가 되었었습니다. 이 약물과 비교를 해볼 때
오토택신의 저해능, 즉 약효가 얼만큼 좋은지 보시면 저희가 90% 오토택신을 저해하는 데 비해서 지르텍세스는 70% 정도, 즉 약효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파고스 약물이 임상 3상에서 갑자기 용량 의존적인 사망률 증가로 스톱이 됐는데요. 갈라파고스는 직접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회사들의 연구 결과들 그리고 FDA의 여러 가지 추천 사항들을 볼 때는 이 갈라파고스의 약물과 병용 투여를 하게 되는 오페브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브는 약물의 안전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중 이 오페브의 농도가 추천하는 용량 대비 1.7배 이상 되면 부작용을 나타내는 용량으로 혈중 농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텍세스트라는 약물과 이 오페브를 같이 먹게 되면 오페브의 혈중 농도가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280%나 증가하게 됩니다. 즉 FDA가 생각하는 1.7배, 즉 170%를 훨씬 초과하는 정도로 오페브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환자들의 용량 의존적으로 이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물 실험 결과 이 오페브와 BBT-877을 같이 먹였을 때 저희 약물 때문에 오페브의 용량이 늘어난 현상은 전혀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갈라파고스 약물과 비교해 볼 때 오토택신 저해능 약효는 상당히 좋고 갈라파고스 약물의 이 용량 의존적인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 오페브의 혈중 농도 증가는 저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가 저에게 반원했던 이슈가 발암성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환을 했는데 저희보다 앞서 있던 갈라파고스 약물도 다른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이 파트너사의 발암성 예비 실험, 즉 그 해성 분석, 커밋 어세이라고 하는 것이 위양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내부 및 CRO들과의 임상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빌드업해서 작년 6월 달에 FDA와 타입 C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성 분석 위양성 가능성에 대한 당사의 논리를 FDA가 수용을 하되 추가적으로 확인을 위해서 해성 분석 시험을 다시 할 것을 요구를 했고 저희가 제3기관을 통해서 CR을 통해서 해성 분석을 한 결과 최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해성 분석은 이 CRO에서는 음성 확인이 나왔습니다. 즉 발암성 위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상반기 내 FDA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성 분석 재실험과 결과 분석이 거의 다 끝났고요. 저희가 2분기 내에 해성 분석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임상 이상의 임상 프로토콜을 FDA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FDA에서 OK가 나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8개국에서 50여 개의 임상 시험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임상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상 시험 수탁 기관 CRO를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는 CRO는 PPD라는 CRO고 이 PPD는 갈라파고스 약물을 포함해서 다수의 IPF 약물에 대해서 임상 경험이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이상의 시험 스터디 디자인은 총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약 60명은 BBT-877을 먹고 60명은 플라시보 약물을 총 24주 동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BBT-877을 먹는 환자들 중에서 표준 약물을 같이 먹는 환자와 먹지 않는 환자들의 비중을 대략 1대1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플라시보에서도 표준 약물 복용군과 미복용 레이쇼를 1대1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RO에서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상시험을 시작을 하면 총 12개월 동안 환자 모집을 하게 되고 마지막 환자가 온 이후에 24주까지 약물 투여 그리고 4주 동안의 추적 조사를 다 마치면 2024년 중반 정도에는 분석과 임상 보고서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BBT-301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 내 세계 최초의 약물이고요. 신규 이온 채널 조절제입니다. 임상 단계 경쟁사는 전혀 없습니다. 동물에서
약효를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특이한 것은 FDA 허가 절차가 약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BBT301 경우는 이미 허가받은 약물의 변형체이기 때문에 약식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임상의 많은 독성 시험과 임상 일상의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표준 약물 그리고 BBT877과의 병용 투여 가능성을 저희가 높게 보고 있습니다. BBT301은 이온 채널과 결합을 해서 세포 내 이온 농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섬유아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섬유아세포가 분화가 되면 여러 가지 이 딱딱한 콜라겐과 같은 것들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 섬유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이고요. 이 BBT301 자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미 FDA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허가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피델타라는 CR을 통해서 시험을 해본 결과 용량 의존적으로 이 병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용량은 말씀드렸다시피 FDA로부터 이미 허가받아서 팔리고 있는 그 용량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용량이어서 나중에 개발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원료의약품과 제형을 연구할 것이고 FDA 미팅을 하면 내년부터 임상 1상을 하게 될 텐데 결과에 따라서 용량 임상 1상이 완전히 생략될 수도 있고 바로 임상 2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BBT401은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행 상황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 용량에서 36명 환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6명 환자들은 미국,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우크라이나니까 놀라실 텐데 이 환자 중에 12명은 이미 환자 복용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최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저희 연구자들, 의사들과 다 해본 결과 약물 복용을 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환자들 중에 일부가 데이터가 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 36명 중에 다수가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2A의 탐색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임상 완료되었고요. 2A 중고 용량이 완료되는 대로 분석을 해서 향후 개발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네, 요약을 하면 2021년 아쉬움이 많은 해였습니다만 BBT176을 위시한 표적 항암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개발 성과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발완된 BBT877은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를 빌드업해서 FDA 협의를 잘 완료하면 임상 2상을 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BBT207 신규 항암제 그리고 스크립스와 협업을 통해서 자체 발굴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과제들의 개발과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성장하는 2022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혁신 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바이오텍의 위상을 높이는 브릿지 바이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